신바람 사연 아파트.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계획대로라면 지난달에 결혼식을 했어야 할 20대 후반의 여성입니다. 친구들한테는 창피해서 말도 못한 제가 파혼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저도 어딘가에는 털어놓아야 속이 후련할 것 같아서요. 결혼을 하려고 했던 남자친구와는 1년이 조금 넘게 연애를 했어요. 만난 시간이 그렇게 길지는 않았지만 술, 담배 안 하고 성실한 모습과 저를 항상 우선적으로 챙겨주는 게 참 좋아서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어요. 저희 부모님은 부동산 임대업을 하고 계세요. 그렇다고 해서 한 달에 몇 천씩 버는 그런 건 아니고 저를 포함한 세 식구 먹고 사는데 부족함이 없을 정도고요. 진작에 건물 믿고 놀 생각 말라는 아버지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대학을 졸업한 후에는 바로 취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군데 지원했는데 중소기업 한 군데에서만 연락이 왔고 더 도전해볼까 고민하다가 다니면서 이직 준비를 해야겠다 결심하고 출근을 하기로 정했습니다. 입사 후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예요. 제가 들고 다니던 가방들을 유심히 보던 한 여자 선배가 그것들 다 가짜냐고 좋아 보인다고 어디서 샀냐고 묻더군요. 어이가 없어서 부모님이 사주신 진짜라고 하니 부모님이 돈이 많냐고 또 시비를 걸어왔어요. 자꾸 신경을 긁어대니 저도 그냥 건물 몇 개 가지고 계신 건물주라고 했는데 그게 화가 되어 돌아올 줄은 몰랐네요. 이후로 동료 중 몇몇이 저더러 서민 체험하려고 일하냐며 비아냥거리더니 툭하면 저더러 밥 사라 술 사라 그러더군요. 한마디로 절 호구로 생각했던 거예요. 당시만 해도 처음 하는 사회생활에 거절도 잘못하는 성격이라 답답하게 당하기만 하다가 결국 회사 다니면서 이직은 포기하고 그만두고 1년을 더 준비해서 지금의 직장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이런 나름의 사정 때문에 개인적으로 틈만 나면 뭐 하나 뜯어먹으려 달라붙는 거지근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엄청 싫어했고 남자친구가 부모님은 뭐 하시는 분들이냐 물었을 때도 저희 부모님이 여유가 있다는 사실 때문에 사람들이 저를 달리 보는 게 싫어서 그냥 조그맣게 장사를 하시고 계신다고 대충 둘러댔어요. 남자친구의 경우 연금으로 생활하시는 부모님과 2살 많은 누나가 있었어요. 연금이라고 해도 넉넉치가 않아서 대기업에 다니는 남자친구가 한 달에 얼마씩 보태고 있었습니다. 누나의 경우 첫 번째 결혼에 실패하고 지금은 혼자 아이를 키우고 있었고요. 결혼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나오면서 남자친구와 저는 서로 재정 상태를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남자친구는 4천만 원을 모아둔 상태였고 저는 3천만 원과 외제차 한 대가 있었어요. 이때도 저는 부모님의 건물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제 남자친구가 그럴 사람이 아니라는 건 알지만 그래도 혹시나 김칫국이라도 마시면 서로 불편한 상황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얼마 후 상견례 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저는 부모님께 절대로 건물에 대해서는 남자친구에게는 말하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제가 첫 직장에서 얼마나 마음고생을 했는지 옆에서 다 지켜보셨기에 제 마음을 이해해 주셨습니다. 남자친구 부모님이 초밥을 좋아하신다길래 유명한 일식집으로 약속을 잡았어요. 식사를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저희 결혼식과 집 문제, 그리고 혼수 예단 등은 어떻게 할 건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시댁에서는 5천만 원까지 지원해 주실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친정 부모님도 그러면 똑같이 5천을 해주겠다고 하시면서 이참에 혼수도 반반하는 게 어떻겠냐고 물으셨어요. 그러자 남자친구 어머니께서 듣자하니 당신 아들이 모은 돈이 1천만 원이 더 많더라며. 그러니까 혼수는 저희 쪽에서 하는 게 맞겠다고 하시더군요. 순간 좀 치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치면 저는 차가 있으니까요. 그렇다고 따지고 들 수는 없는 노릇이었는데 친정부모님께서 그럼 혼수는 저희가 하는 대신 예단은 생략하겠다 하시더군요. 남자친구 부모님은 뭔가 마음에 안 드시는 눈치긴 했지만 더는 말씀을 못 하시고 알겠다 하셨습니다. 결혼식 비용의 경우 저희 부모님은 양가가 반반 부담하고 축의금은 저희가 다 갚기를 바라셨지만 시부모님은 축의금 들어온 걸로 해결하라고 하셨어요. 모든 것이 원만하게 흘러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문제가 터질 줄은 몰랐네요. 양가 부모님이 1억이나 보태주시고 저희가 모은 돈도 적은 돈이 아닌데
그래도 서울에서 매매는커녕 전세 하나 구하기도 쉽지 않더라고요. 제가 너무 골머리를 앓고 있으니까 부모님께서 어차피 결혼하면 다 알게 될 텐데 뭘 그리 숨기냐며 그냥 남자친구에게 이야기하고 당신들 도움을 받으라 하셨습니다. 사실 저희 친정 부모님은 제가 건물주 딸이라는 걸 숨기는 게 더 웃기다고 생각하셨거든요. 무슨 재벌집 딸도 아닌데 숨기고 감추느냐고요. 진짜 돈 있는 사람들이 보면 비웃을 거라면서요. 하루는 남자친구와 데이트를 하려고 만난 날이었어요. 남자친구는 자기가 알아온 맛집이라며 저를 어떤 식당으로 데리고 갔는데 거긴 바로 저희 부모님이 소유하신 건물의 1층이었습니다. 남자친구는 이런 건물 하나만 있어도 평생 놀고 먹을 거라며 감탄을 금치 못하고 있었어요. 그 순간 왠지 지금이 사실을 말할 마지막 기회라고 느껴지더군요. 여태까지 남자친구를 속이고 있던 거나 마찬가지였으니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마음 한구석 어딘가에서 죄책감까진 아니더라도 불편한 마음이 있었거든요. 전 별일 아니라는 듯이 사실 이 건물이 우리 부모님 건물이야라고 말했습니다. 남자친구는 깜짝 놀란 얼굴로 진짜냐고 묻더라고요. 저는 이거랑 건너편에 있는 거 2개, 그게 전부라고 했습니다. 순간 저만 느낀 건지는 모르겠지만 남자친구와 제 사이에 불편한 정적이 흐른 것 같았어요. 몇 초간의 시간이 흐른 뒤 남자친구는 저더러 알고 봤더니 능력자였네라면서 너는 참 좋겠다고 연신 부럽다는 식의 이야기를 건넸습니다. 남자친구가 부럽다고는 말하지만 크게 놀라지도 않고 딱히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은 모습을 보이자 그때가 돼서야 마음이 살짝 놓이더라고요. 왜 진작에 말 안 했냐고 묻길래 제가 첫 직장에서 겪었던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남자친구는 자격지심 있는 사람들이라 그런 거라며 원래 없는 사람들이 그런 게 더 심하다면서 자긴 집이 부자는 아니지만 대기업에 다니고 있으니 그런 거 없다고 걱정 말고 안심하라고 하더군요. 저도 그 말을 굳게 믿었고요. 며칠 뒤 생각지 못한 사람에게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남자친구의 어머니셨어요. 시간 되면 한번 만났으면 좋겠다 하시면서 남자친구한테는 말하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 건지 도무지 짐작가는 바가 없어 긴장이 많이 되었습니다. 퇴근 후 차를 끌고 알려주신 장소로 향했어요. 도착하니 남자친구의 어머니와 누나가 같이 나와 계시더군요. 누나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어쩐지 비싼 티가 나더라니 부잣집 딸은 다른 애라며 웃더라고요. 칭찬인지 비꼬는 건지 알 수 없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런 언니 옆에 심각한 표정으로 남자친구의 어머니가 절 바라보고 계셨어요. 그러더니 본론만 말씀하시겠다며 왜 부모님이 무슨 일 하시는지 제대로 이야기를 안 했냐고 물어보시더군요. 달리 드릴 말씀도 없고 해명할 일은 아닌 것 같아서 죄송하다고만 짧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와중에 신우는 테이블 위에 올라와 있던 제 차키를 보더니 그럼 차도 부모님이 사주신 거냐고 묻더라고요. 나중에 자기 빌려 타도 되냐면서요. 보다 못한 남자친구 어머니가 옆에서 헛소리하고 있을 거면 나가 있으라고 언니한테 한마디 하시더군요. 남자친구 어머니께서는 당신들에게 5천만 원이 얼마나 큰 돈인 줄 아냐면서 그래도 아들이 장가간다 하니까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서 보태주겠다 하신 거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 집이 그렇게 잘 살면 굳이 당신들 돈까지 가져다 써야 하냐고 물으시더군요. 생각지도 못한 말씀에 당황스러웠고 저 혼자 결정할 일도 아니라서 일단은 부모님께 여쭤보겠다고 했어요. 남자친구 어머니께서는 야속하게 생각하지 말라고. 그렇지만 어차피 한 가족이 될 건데 없는 사람 주머니 다 털어가면 너랑 너희 부모님 마음은 편하겠냐며 한번 잘 이야기해보고 연락 달라고 하시더군요. 집으로 돌아오면서 남자친구 부모님의 말씀을 곰곰이 곱씹어보는데 이해가 가면서도 어이가 없기도 하고 여러 가지 감정이 들었습니다. 저는 일단 남자친구랑 이야기를 해봐야겠다 싶어서 전화를 걸었어요. 남자친구도 누나한테 들었다며 이미 제가 어머님이랑 만난 걸 알고 있더라고요. 부모님께 뭐하러 말씀드렸냐고 하니 자기는 며느리가 부잣집 딸이라고 하면 좋아하실 줄 알고 별뜻 없이 이야기한 거라며 저를 난처하게 할 줄은 몰랐다고 사과를 하더군요. 저는 남자친구에게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하니 자기도 잘 모르겠다고 하더군요. 5천만 원이 자기 집에서 정말 큰 돈은 맞고 벌써 신우가 그럼 자기 재혼할 때는 얼마 해줄 거냐고 따지고 들기 시작했다면서요.
남자친구는 자기도 자기 가족들이 이렇게 나올 줄 몰랐다. 제가 첫 직장에서 있었던 사연을 알고 있고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다 알고 있다면서 일이 이렇게 되어서 면목 없다고 원한다면 헤어져 주겠다고까지 말을 해왔습니다. 남자친구의 반응에 저도 고민이 많아졌어요. 아무리 남자친구의 가족들이 제가 제일 싫어하는 부류의 사람들이었지만 헤어져 주겠다고까지 말하는 남자친구를 보니 부모님이 하신 말씀대로 제가 무슨 재벌집 딸도 아닌데다가 사실 제 돈도 아닌 걸 가지고 유세 부리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그렇게 저 혼자 고민해봐야 결국 답도 안 나온다는 걸 깨닫고 이튿날 저는 부모님께 남자친구의 가족들과 있었던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부모님은 걱정하지 말라며 오히려 잘 됐다고 하셨어요. 하나뿐인 딸 굳이 힘들게 결혼 생활 시작하는 거 보고 있기 딱 했다면서 이렇게 된 거 집은 당신들이 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서울 외곽의 작은 평수 아파트면 좋을 것 같다고 부탁드렸네요. 밤새 마음 졸였을 남자친구에게 빨리 이 기쁜 소식을 알려야겠다 싶어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남자친구는 예상대로 정말 잘 됐다며 저에게 몇 번이고 고맙다고 하더라고요. 조만간 저희 부모님께 인사드리러 오겠다면서 자기는 정말 행운아인 것 같다고요. 행복해하는 남자친구의 모습을 보니 괜히 부모님이 뭐 하시는지 숨겨서 일을 더 복잡하게 만들었나 싶은 반성까지 할 뻔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오후 남자친구 어머니께서 또 전화를 걸어오셨어요. 이미 원하시는 대로 결론이 났으니 저도 이번엔 가벼운 마음으로 전화를 받았고요. 그런데 어머니께서는 한 번 더 만났으면 좋겠다 하셨습니다. 지난번과 같은 장소로 향했어요. 시어머니는 곰곰이 생각해보셨다며 또 다른 제안을 던지셨습니다. 생각해보니 5천만 원이 중요한 게 아니더래요. 당신들하고 신혼먹고 사는 게 해결만 되면 그깟 5천만 원이 돈이겠냐고 하시더군요. 저는 그게 무슨 소린지 처음에 제대로 알아듣지도 못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에게 왜 이렇게 말귀가 어둡냐며 답답해 하시더니 저희 부모님이 소유하신 건물에서 장사를 하게 해달라고 하시더군요. 저희 결혼에 보태주시려던 5천만 원을 보증금으로 낼 테니까 카페 같은 거 하나 하게 해달라 하시더군요. 황당한 제안에 뭐라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건 안 될 것 같다고 하니까 저더러 네 건물도 아니고 네 부모 건물인데 왜 네가 안 된다고 하냐며 발끈하시더라고요. 제가 이건 부모님께 여쭤볼 가치도 없는 질문이라고 남자친구도 지금 이런 얘기 저한테 하시는 거 알고 있냐고 물었습니다. 그리고는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지금 빨리 오라고 했어요. 약속 장소가 남자친구 회사에서 멀지 않은 곳이었거든요. 저와 어머님이 같이 있다고 해서인지 불이 나게 왔더군요. 방금 있었던 대화를 설명하려고 하니 남자친구 어머니께서 당신이 하신다며 저를 막으셨어요. 남자친구는 한참을 듣고만 있더니 저에게 말이 아예 안 되는 건 아니지 않냐고 되묻더라고요. 자기 가족들이 돈 벌 생계수단이 생기면 자기가 생활비를 도와주지 않아도 되고 그러면 우리도 돈을 더 빨리 모을 수 있지 않냐고요. 저는 결국 가방에 있던 노트랑 펜까지 꺼내서 숫자 계산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남자친구 어머님의 계산이 왜 가당치도 않은지 하나하나 조목조목 설명을 해야만 했어요. 그러자 남자친구 어머니께서 지금 자기를 가르치려 드는 거냐며 갑자기 테이블을 쾅 치시고는 별꼴을 다 보겠다고 소리를 치시더라고요. 남자친구도 저한테 이야기하는 방식이 잘못됐다며 아무리 그래도 어른이 물어보시면 한번 알아볼게요라고 대답하는 게 정상 아니냐고 하더군요. 알아볼 이유도 가치도 없다는 걸 내가 지금 설명하는 거 아니냐고 몇 번을 이야기해도 남자친구는 무조건 저희 부모님한테 안 될 땐 안 되더라도 한번 물어라도 보라고 하더군요. 물어보는 게 뭐 돈 드는 것도 아니지 않냐면서요. 자기 어머니가 예비 며느리 될 사람 앞에서 이런 부탁을 하기까지도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셨겠냐면서 결정은 제가 아니라 저희 부모님이 하실 문제이니 꼭 물어보라고 말입니다.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남자친구는 저희 부모님이 자기를 아주 잘 봐주셨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 부모님이 자기 편을 들어줄 거란 어떤 확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심지어 헤어지겠다고 나오던 당시에 저희 부모님께서 흔쾌히 집을 해주신다고까지 하셨으니 그 점을 어떻게든 이용해 보려는 건가 싶은 확신까지 들기도 했어요.
자기는 거지근성 그런 거 없다고 말해왔지만 이제 보니 누구보다 앞장서서 뭐 하나라도 더 빼먹을 게 없나 계산했던 거예요. 저는 남자친구에게 오빠 말대로 물어볼 테지만 후회하지 말라고 경고를 했어요. 이때 솔직히 마음속에서 이 결혼은 못할 수도 있겠다 싶었거든요. 그리고 부모님께 다시 이 이야기를 하니 부모님께서도 하나를 해결하면 또 하나가 새로 튀어나온다고. 솔직히 장사하게 해주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지만 보아하니 이것도 해준다고 하고 나면 다음에는 또 뭔가를 해달라고 할 것 같다 하시며 이 결혼 꼭 해야겠냐고 물으셨어요. 저도 정신적으로 지친 상황이었고 이미 이젠 더 이상 남자친구가 저희 부모님이 가지고 계신 것에 아무 관심도 없는 게 아니라 그걸로 어떻게 한몫 챙겨보려는 지 가족들과 한통속이라는 사실을 깨달았기에 더 이상 그 어떤 미련이 남아있지도 않았거든요. 그래서 부모님의 뜻 때문만이 아니라 저도 이 결혼은 아무래도 아닌 것 같다고 그냥 안 하겠다고 했습니다. 부모님은 현명한 선택을 한 거라면 남자친구하고 잘 정리하라고 제 어깨를 다독여 주셨어요. 차마 남자친구를 마주하고 헤어지자 소리를 할 자신이 없어서 문자로 그냥 결혼은 없던 일로 하자고 보냈습니다. 그러자 남자친구가 많이 놀랬는지 당장 저희 집 앞으로 오겠다 하더라고요. 저는 그럴 필요 없다고 정나를 한 번 더 봐야겠다면 헤어지는 마당이지만 남자친구가 저를 찾아올 게 아니라 제가 직접 찾아가겠다고 했어요. 쉽게 정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적은 없지만 이렇게 끝까지 저희 집까지 찾아오겠다며 매달리는 남자친구를 보니 남자친구는 어떻게든 제 마음을 다시 돌려 이 결혼을 성사시키고 싶어 한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떻게든 제가 직접 단판을 짓지 않는 한 이 상황이 끝나지 않겠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다음날 남자친구 본가에 도착했는데 분위기가 남자친구 부모님이나 누나는 제가 헤어지자고 한 걸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좋은 소식을 가지고 왔겠지라며 카페가 날까 식당이 날까 그런 소리들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왜 자기 가족들한테 미리 설명하지 않았는가 싶더라고요. 남자친구도 아주 눈치가 없는 사람이 아닌 이상 제가 파혼까지 선언하게 된 이유를 누구보다도 가장 잘 알고 있었을 텐데 말이죠. 만나서 이야기하면 내 마음을 돌릴 수 있다고 생각한 건지 한편으로는 아주 거만하다는 생각까지 들더군요. 자기들끼리 신이 나서 행복회로를 돌리고 있는 꼴을 보다 못한 제가 오늘 여기까지 찾아온 건 결혼은 없던 일로 하고 파혼하기 위해 찾아왔다는 사실을 말했습니다. 그러자 남자친구가 자기랑 얘기도 안 하고 오자마자 그 말부터 꺼내는 법이 어딨냐며 자기가 자기 가족들을 잘 설득해보겠다고 매달리더군요. 그제서야 상황 파악이 된 건지 남자친구 어머니께서는 혹시 상가해달라고 했던 것 때문에 그러는 거냐며 치사하고 더러워서 하란데도 이제 안 할 거라 하셨습니다. 안 해줄 거였으면 처음부터 안 된다고 하지 사람 잔뜩 기대하게 만들어 놓고 이게 다 뭐냐며 짜증을 내더라고요. 제가 언제 된다고 말한 적이 있냐고 어이가 없어서 되물었지만 남자친구 어머니는 제 말을 딱 잘라버리고 그냥 처음에 저희 부모님과 했던 약속대로 저희 집에서 집 사주고 혼수해오면 더 바라는 것 없이 결혼 허락할 테니까 파혼 같은 거 생각하지 말고 그냥 결혼하라고요. 그 와중에 멍청한 언니는 그래도 여자가 시집 오는데 예단은 해와야지 않겠냐며 보니까 신혼집도 작은 평수로 하는 것 같은데 혼수에 헛돈 쓰지 말고 자기한테 가방이라도 하나 사주면 안 되냐고 그러대요. 바로 방금 전에 파혼 선언을 하러 왔다고 똑똑하게 전했는데도 자기들 욕심에 파혼하게 된 거냐 미안하다 사과받고 싶은 마음까지도 없었지만 아주 두 사람이 분위기 파악도 못하고 번갈아 가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으니 이제는 어이가 없는 걸 떠나서 화까지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남자친구의 누나에게 이런 소리까지 하기 뭐하지만 왜 이혼을 당했는지 알 것 같다고 한마디 했어요. 그리고 어머님한테도 이 결혼을 어머님 허락받고 하는 게 아니고 제가 할지 말지 정하는 거라고. 그런데 보아하니 남자친구도 마찬가지고 어머님도 언니도 이 결혼을 빌미로 장사를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저는 가족이 되고 싶어서 결혼을 결심한 것이지. 어디 저당 잡힌 것도 없이 등골만 쪽쪽 빨리는 호구가 되고 싶은 게 아니라고 딱 잘라 말했습니다. 장사를 하고 싶은 거면 적어도 구미가 당길 만한 동등한 조건을 제시해야지.
저나 저희 부모님이 아무것도 없이 있는 대로 퍼주기만 하는 자선사업가라고 생각하신 거면 큰 오산이라고. 저도 손해보는 장사는 하기 싫다고 말하고 앞으로 어떤 식으로든 연락하거나 저를 찾아오지 말아달라 한마디 더 쏘아붙이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남자친구 어머니는 자존심이 상한 건지 저보고 말하는 꼬라지 좀 보라고 하면서 제가 마음을 고쳐먹고 다시 결혼해달라고 찾아와도 허락해주지 않을 거라고 호통을 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게 제가 바라던 바라고 그럴 일은 절대 없을 테니까 안심하라고 웃으면서 한마디 해주고 집으로 돌아왔네요. 두 번의 기회는 없을 거라고 큰 소리 치던 어머님의 말과는 다르게 남자친구는 끝까지 제 마음을 돌리려 애를 쓰더군요. 제가 다니는 회사까지 찾아오고 퇴근 시간 맞춰서 저희 집 앞에서 저를 기다리고는 제가 자기 인생의 동아줄이었다는 둥, 희망의 불빛이었다는 둥, 통하지도 않을 헛소리를 하면서 계속해서 저를 찾아왔습니다. 이래서 뭐가 달라지겠냐고 오빠네 어머니가 한 말이 기억 안 나냐. 어차피 이제는 어머니가 허락을 안 해주실 거다 했더니 가족들하고는 연을 끊을 테니 자기와 다시 시작하자고 아주 구차하게 매달리더군요. 내가 대체 뭐길래 가족들하고 연까지 끊냐고. 그럴 필요 없다고. 오빠야말로 집안의 기둥 아니겠냐고. 온 가족이 오빠만 바라보면서 사는데 남이 집 기둥 뽑아가면서까지 결혼할 생각 없다고 빈정대면서 몇 번을 찾아와도 마음 돌릴 생각 없으니 그만 가보라고 남자친구를 보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꾸 찾아오는 것도 불편하니 한 번만 더 찾아오면 저도 그냥은 넘어가지 않겠다고 으름장을 놓으니 그 뒤로부터는 찾아오지는 않았지만 날이면 날마다 저에게 마음이 좀 누그러졌냐며 연락을 해오길래 과감하게 제 연락처까지 바꿔버렸어요. 그리고 얼마 뒤에는 회사도 그만두었습니다. 머리도 식힐 겸 당분간은 여러 가지를 배워보며 제가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찾아보려고요. 부모님은 당신들 능력 닿는 만큼 제 뒷바라지를 해주시고 싶으시다며 하고 싶은 게 있으면 도전해보라고 절 응원해 주셨어요. 저도 마음가짐을 고쳐먹었습니다. 이렇게 좋은 부모님 밑에서 잘할 수 있는 행복을 감사하게 누리는 쪽으로요. 더 이상 저희 부모님이 건물 두 채를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을 숨기지는 않으려고요. 다음에 만날 사람은 적어도 저나 저희 부모님이 가진 게 어떤 건지 미리 알고 있어도 그것에 욕심부리지 않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네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바람 사연 아파트,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얼마 전 남편과 갈라선 30대 여자입니다. 매일같이 남의 이야기를 듣기만 하다가 제 이야기를 하려고 하니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이것도 쉬운 일이 아니네요. 세상엔 정말 쉬운 일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옛말에 10길 물속은 알아도 1길 물속은 모른다더니 정말 그 말이 딱인 것 같습니다. 너희만 잘 살면 바랄 게 없다던 시부모님이셨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 말조차 당신 체면치레 하시느라 했던 말이었나 봐요. 그런 줄도 모르고 그런 시부모님이 마인드가 멋져서 결혼을 결심한 제가 멍청이지요. 남편과 저는 술자리에서 만난 사이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색안경을 끼고 보실까봐 걱정이 되긴 하는데 사실은 사실대로 말씀드릴게요. 저는 술은 못 마시는 편입니다. 제 친구들도 그걸 알아서 저랑 만날 때는 보통 맛집을 가거나 카페를 가는 식으로 일정을 짜지요. 하지만 남편을 처음 알게 된 그날은 피할 수 없는 술 약속이 잡혀 있었습니다. 제 친구 중 한 명이 그토록 가고 싶어 하던 대기업에 입사를 하게 되었거든요. 2년 동안 친구가 얼마나 마음고생을 했는지 제가 옆에서 똑똑히 지켜봤기에 제 마음이 다 찡하더라고요. 그렇게 저를 포함한 4명이 모처럼 기분 좀 내보자며 와인바에 가기로 했네요. 약속 당일 평소보다 수업이 좀 일찍 끝났습니다. 잠깐 서점이라도 들릴까 하다가 퇴근 시간대라 차가 막힐지도 모르겠다 싶어서 어디 다른 데 들리지 않고 바로 약속 장소인 와인바로 향했네요. 하지만 예상보다 차가 막히지 않아서 의도치 않게 제가 1등으로 도착했더라고요. 먼저 바에 들어가 핸드폰을 하면서 친구들을 기다리게 되었지요. 그런데 착각인진 모르겠지만
저쪽에서 누군가 자꾸 저를 힐끔힐끔 쳐다보는 듯한 기분이 들어서 꽤나 불편해지더군요. 결국 나가서 기다리는 게 나을까 생각하고 있는데 친구들이 하나둘씩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명이 모두 모인 이후로는 그 남자의 존재는 까맣게 잊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지요. 그렇게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고 저를 포함한 모두가 어느 정도 기분 좋게 취한 상태로 다른 가게로 자리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화장실을 다녀온 뒤 슬슬 짐을 챙기면서 자리를 일어나고 있는데 아까 그 남자가 성큼성큼 저희 테이블로 오더라고요. 그러더니 불쑥 자기 핸드폰을 내밀며 제 번호 좀 알려달라 했습니다. 솔직히 그런 경험은 처음이었기에 어떻게 거절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하지만 친구들은 취해서 그런 건지 그냥 줘버리라며 자기들끼리 웃고 떠들고 난리가 났고 정신없는 통에 저도 충동적으로 약간 에라 모르겠다라는 생각과 함께 제 번호를 찍어줬습니다. 그때만 해도 적어도 저는 술자리에서 있을 법한 특별한 경험 정도로만 생각했지. 별다른 의미를 부여하거나 그런 건 없었네요. 이후로 한동안 그런 일이 있었다는 사실조차 잊고 지낼 만큼 바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저는 입시 전문학원에서 고등부 영어 강사로 일하고 있었고 그 무렵엔 얼마 남지 않은 수능 대비로 정신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어느덧 시간은 흘러 수능도 끝난 11월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결과가 어찌됐건 어쨌든 수능이 끝난 후 1, 2주 정도는 강사나 학생 모두에게 그나마 마음이 편한 시기거든요. 그동안 누적된 긴장이 풀리는 때랄까요? 모처럼 한가로운 기분을 만끽하던 그 무렵 남편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진작에 연락하고 싶었는데 고등학생들 영어를 가르친다고 이야기했던 걸 기억하고 있었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자기 딴에는 제가 덜 바쁠 때 연락하려고 수능이 끝나기만 기다렸다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갑작스러운 연락이 당황스럽기도 했지만 절 더 당황하게 만든 건 남편의 섬세함이었습니다. 뭐랄까, 남편이 저를 쉽게 보거나 한번 찔러볼 요량으로 연락한 건 아니라는 느낌을 받았지요. 그 연락을 계기로 며칠 뒤 저는 남편과 점심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두운 와인바에서 봤던 제 기억 속의 이미지와는 뭔가 다른 분위기였어요. 그때는 뭔가 자신만만한 태도였던 것 같은데 막상 다시 만나보니 쑥스러움을 타는 것도 같았고 잘생긴 얼굴은 아니었지만 호감 가는 인상이었달까요? 이후로 저희는 식사를 핑계로 커피를 핑계로 몇 차례 더 만남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진지한 관계가 되었고요. 저는 스타 강사는 아니었어도 몇 년간 벌어들인 돈을 기준으로 대략 세후 월 600 이상 벌고 있었습니다. 저는 학원 근처 오피스텔에서 혼자 자취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이 오피스텔은 제 소유였고 지역이 경기이긴 했지만 제 명의로 된 작은 아파트도 한 채 가지고 있었지요. 이 외에도 주식이라던가 적금 등 또래에 비해서는 비교적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상황이었어요. 남편의 경우 중소기업을 다니고 있었지만 복지나 연봉 등 처우가 꽤나 좋은 곳이라 했습니다. 특히나 소위 나랏일에 수주를 많이 받는 회사라서 잘릴 일은 없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결혼 준비를 하면서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네요. 남편은 공식적으로는 하루에 8시간을 일하는 걸로 되어 있었지만 돈 못 받는 야근을 걸핏하면 했으니 아무리 대충 계산해도 하루에 최소한 한두 시간은 무료 봉사를 하고 있는 셈이었어요. 연봉은 4천 정도였는데 이것도 세금부터 시작해 차 떼고 포 떼고 하면 뭐 실수령은 한 달에 300도 안 되더라니까요. 시댁의 상황도 그렇게 좋기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몇 년 전까지 동네에서 작은 가게를 운영하셨다는 시부모님께서는 이후로는 딱히 정해진 일을 하고 계시지는 않으셨고요. 그나마 당신들 소유의 아파트 한 채가 있었고 나라에서 나오는 연금으로 생활을 하고 계신 상황이었습니다. 남편이 매달 2, 30만 원의 용돈도 드리고 있었고요. 그러니까 두 분이 먹고 사시는데 크게 무리는 없으셨지만 결혼할 아들한테 한미천 해주실 여유는 없으신 뭐 그런 상황이었지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남편과 결혼을 결심한 건 남편의 성품과 시부모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특히 시부모님의 약속이 컸는데요. 시부모님께선 당신들이 해줄 게 없는 만큼
저에게 바라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 하셨습니다. 합가 같은 것도 신경 쓰지 말랍니다. 당신들이 오히려 불편해서 싫다고 그냥 남편하고 저 둘만 잘 살면 된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솔직히 주변에 결혼한 친구들을 만나면 다 시부모님이 힘들게 한다, 부담스럽다며 하소연하기가 일쑤던데 그에 비하면 저희 시부모님은 소위 게임분들 같았지요. 친구들도 제 이야기를 듣고는 진짜 그런 시부모님들이 존재하냐며 저더러 진짜 대박이라고 부러워했고요. 하지만 식을 올리고 3개월이나 지났을까 생각지도 못한 정말 어이없는 상황을 맞닥뜨렸습니다. 진짜 외동아들인 남편이랑 결혼할 때 이런 문제가 생길 거라곤 상상도 못했네요. 한 사람의 잘못이라고 콕 집어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굳이 지목을 하자면 모든 문제의 원인은 어머님이셨습니다. 맏며느리셨던 시어머니께서는 남편의 외가친가 할 것 없이 모든 일을 통솔하려 드셨습니다. 어머님 본인이 그렇게 사시는 거야 뭐 솔직히 제가 상관할 바는 아니었지요. 문제는 당신이 지키지 못할 약속을 하시고는 그 책임을 저희한테 미루기 일쑤셨습니다. 어머님의 그런 성격을 알아차리게 된 건 저희의 출국날이었습니다. 사실 남편과 저는 결혼한 지 3개월이 될 때까지도 신혼여행을 떠나지 못하고 있었는데 거기엔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지요.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회사를 다니는 남편과 달리 저는 수업을 하는 강사다 보니까 업무 일정이 학생들 학기를 기준으로 돌아갑니다. 게다가 양쪽 집안 어른들 모두 결혼식은 나를 받아서 하는 게 좋겠다 하셨기에 여러모로 결혼 날짜 정하는 것부터가 일이었어요. 덕분에 결혼식을 올리자마자 떠나는 다른 부부들과 달리 저희는 신혼여행을 바로 가지 못했고 그나마 다들 휴가를 떠나는 여름방학만 오길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아무튼 그날은 곧 비행기를 타러 가야 했기에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어머님께 전화가 걸려왔고요. 저는 당연히 저희 잘 다녀오라고 연락을 하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머님께선 뜬금없이 저희 신혼집 비밀번호를 물어보셨습니다. 제가 집에 아무도 없을 텐데 그걸 왜 물어보시냐고 여쭤봤습니다. 그러자 어머님께선 숙부의 아들, 그러니까 저에겐 시동생이지요. 사실 도련님이나 서방님이라고 불러야 한다는데 지금 그 소리도 곱게 안 나와서 그냥 시동생이라고 할게요. 그 시동생이 서울에 며칠 볼 일이 있어서 올라온답니다. 그 소리를 듣곤 어머님께서 저희 집에서 지내면 된다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촌동생은 오후 2시쯤 서울역에 도착하니까 당신이 먼저 저희 신혼집에 오셔서 청소도 좀 해놓고 그러려고 한다시대요. 너무 황당했지만 혹시나 예의 없다고 느끼실까봐 최대한 정중하게 어머님, 그건 어려울 것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무리 사정이 그래도 주인 없는 집에 어머님이나 시동생이 오는 건 불편해서 싫다고요. 게다가 신혼집이라서. 솔직히 이 정도 말씀드리면 아차 싶어서라도 이해하실 줄 알았거든요. 하지만 어머님께서는 아직 시동생이 회사도 안 다니고 돈도 많이 없을 텐데 너무 인색하게 굴지 말고 이번 한 번만 쓰게 해주랍니다. 어머님이 도통 물러나실 것 같지도 않고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남편에게 좀 받아보라고 전화기를 넘겼습니다. 어머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지 남편은 말없이 듣고만 있으면서 네 거리기만 하는데 불길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한 5분 정도 지났을까요? 남편이 전화를 저에게 다시 돌려주는데 도통 남편의 표정을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가타부타 말도 없고 답답해서 안 된다고 확실히 말씀드렸냐고 물었어요. 그러자 남편이 그냥 비밀번호 알려드렸다는 거예요. 제가 미쳤냐고, 제정신이냐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그 시동생은 얌전한 애라면서 괜찮을 거랍니다. 시동생이 얌전하고 나발이고 그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저는 웃기지도 않다고 한마디 내뱉었습니다. 그리고는 보란듯이 씩씩거리며 바로 현관 비밀번호를 바꿔버렸습니다. 남편이 어이없다는 듯 저를 쳐다보더니 뭐 하자는 거냐고, 뭘로 바꿨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바로 말해줄 것 같으면 내가 애시당초 바꿨겠냐고 쏴붙이곤 신혼여행 다녀와서 알려주겠다고 했어요. 어머님 헛걸음하시게 하기 싫으면 당신이 전화해서 오지 마시라고 하라고요. 남편은
서운하다면서도 딱히 방법이 없겠다 싶었는지 어머님께 전화를 걸더군요. 남편 핸드폰이 안 좋은 건지, 어머님 목청이 좋으신 건지, 어머님이 뭐라고 악을 쓰시는지 다 들렸습니다. 쌍욕은 아니었지만 저에 대해 괘씸해 하셨지요. 그까짓 집이 달키라냐. 가족끼리 별것도 아닌 걸로 마음 상하게 왜 그러냐. 내가 잠만 잔다는데 네 숙부가 들으면 얼마나 서운해하겠냐. 무엇보다 당신 꼴이 얼마나 우스워지겠냐며. 결국 그 일로 남편은 남편대로 저는 저대로 마음이 상해서 비행기에 올라야만 했어요.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공항에서 수속을 마치고 비행기에 탑승하려는데 오피스텔 건물 관리인 아저씨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어요. 평소에 관리인 아저씨께서 직접 전화를 하시는 일은 거의 없으니까 무슨 일이라도 생겼나 싶어 급하게 전화를 받았지요. 전화 내용은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누가 저희 집 도어락을 열려고 여러 차례 시도하는 걸 아저씨가 붙잡으셨다는 거예요. 아무래도 이상한 여자 같다면서 자기가 이 집 주인 엄마라고 하더랍니다. 하지만 관리인 아저씨께선 저나 저희 친정어머니 얼굴을 잘 아시거든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경찰을 부르려다가 그래도 먼저 말을 해줘야 하나 싶어서 전화를 하셨다고요. 그런데 이런 맙소사, 전화기 너머로 저희 시어머니 목소리가 들리는 게 아니겠어요? 일단 전화를 바꿔달라고 하곤 어머님께 집으로 가시라고 지금 뭐 하시는 거냐고 한마디 해버렸어요. 그리고는 아저씨껜 죄송하다고 저희 어머님이라고 말씀드렸네요. 남편은 자기 어머니가 얼마나 쪽팔리셨겠냐며 그냥 그깟 비밀번호 좀 알려드리지 너무하답니다. 제가 남편에게 한마디만 더 하라고 그러면 신혼여행이고 뭐고 가만 안 있겠다고 엄포를 놨어요. 그러자 남편도 더는 별말 안 하고 짜증난다는 듯 한숨만 내쉬더라고요. 당연히 신혼여행지에 도착해서도 마음이 편치가 않았습니다. 어머님으로부터 온갖 짜증과 화가 가득 담긴 문자가 줄기차게 와댔거든요. 어떻게 며느리가 시애미 얼굴에 똥칠을 할 수가 있냐? 왜 내가 내 아들 집에도 못 들어가고 이런 서름을 겪어야 하냐? 아니, 무슨 아들 집이래요? 제 집에 남편이 들여온 거라곤 식탁하고 침대밖에 없는데 말이지요. 솔직히 만약에 남편이라도 나서서 어떻게 분위기 좀 좋게 해보려고 노력하는 흉내라도 내줬다면요. 저도 어머님 문자 그냥 못 본 채 하고 기분 좀 풀어보려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남편까지 옆에서 툴툴거리니 내가 지금 이게 뭐 하는 건가 싶더라고요. 그러다 친정어머니께 전화가 왔고 답답한 전 이런저런 일이 있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친정어머니께선 잠깐 동안 말이 없으셨어요. 그러더니 뭐 그런 경우가 다 있냐면서 저더러 대처를 잘했다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남편하고는 너무 오래 그러지 말라면서 아마 저희 남편도 자기 어머니가 지나치셨다는 걸 알고는 있을 거라고 그런데 괜히 자존심 세우느라 심통 부리는 걸 테니까 저더러 한번 봐주랍니다. 남자는 원래 단순하다면서요. 저희 어머니께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미워하는 것도 힘이 드는 일이라면서 그 힘을 다른 곳에 쓰라고 하시거든요. 이번에도 뭐 비슷한 맥락이었지요. 저는 그래, 마음 넓은 내가 이해하자. 그렇게 마음을 먹고 남편에게 먼저 화해의 제스처를 취했습니다. 그래, 남편은 아들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을 거야. 라고 스스로를 이해시키려고 노력했지요. 남편도 제가 그렇게 나와주기를 기다렸는지 못 이기는 척 말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신혼여행 3일째가 되는 날이었어요. 어머님께서 문자를 해오셨는데 한숨이 저절로 나오더군요.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선물 목록을 적어 보내신 거예요. 저희가 하와이에 있었는데 하와이에서는 명품이 저렴하다고 들으셨다면서 남편 외갓친과 할 것 없이 친척분들께 드릴 거니까 센스껏 명품으로 선물을 사오라는 거예요. 사촌 동생들은 성별에 맞춰서 지갑이나 운동화, 그리고 어른들은 성별에 맞춰 넥타이와 스카프라나. 그 인원수가 자그만치 14명이었습니다. 황당해서 남편에게 어머님이 지금 이렇게 보내셨다며 어머님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신지 모르겠다 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말하기를 사실 어머님께서 자기가 결혼할 때 며느리 될 애한테 이 정도는 받으실 거라며 미리 친척들한테 자랑을 해두셨더랍니다. 그런데 제가 집을 해가니까 예단을 안 해간다고 해서
어머님이 많이 당황하셨다는 거예요. 아들 장가 가는데 돈 한 푼 안 보태주셨으면서 어떻게 그런 허풍을 치셨지라고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니 남편이 저더러 너도 솔직히 빈손으로 시집 오지 않았냐입니다. 집도 원래 네가 살던 집이지. 자기 때문에 산 거 아니지 않냐고요. 차도 제가 원래 타던 차지 자기를 위해서 뽑은 것도 아닌데 솔직히 자기랑 결혼하다고 해서 새로 장만한 게 없는데 왜 예단을 생략해야 하는 건지 남자인 자기가 봐도 이해가 안 된다나요? 그러면서 어머님 입장에선 아들이라곤 자기 하나뿐인데 며느리가 예단도 안 해오니 얼마나 창피하셨겠냐입니다. 이참에 어머님 기도 살려드리고 예단 가지고 뒷말 안 나오게 사오라는 대로 쫙 사가재요. 그리고 어머님 백도 하나 사잡니다. 백, 어이가 없었지만 이유나 들어보자 싶어서 물으니 신혼여행 오기 전에 제가 어머님 가슴에 대못을 박지 않았냐며 용서를 구해야 할 것 아니냐고요. 여기까지 듣고 나니까 진짜 거지근성이 이런 건가 싶더군요. 전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곤 어머님이 말씀하신 명품 매장에 가서 보란 듯이 백 2개를 샀어요. 남편이 하나는 누구 거냐고 묻길래 하나는 내 거고 하나는 우리 엄마 거라고 했지요. 그러자 남편이 실망했다는 듯이 기분 나쁜 표정을 하곤 자기 엄마 건 안 사냐입니다. 그래서 네 돈으로 사라고 했어요. 친척들 선물도 네 돈으로 사라고 난 뒷말 나와도 상관없다고 했습니다. 남편이 상관없다고 되묻길래 어차피 이제 남들 건데 날 씹던지 말던지 알게 뭐냐고 그랬지요. 남편이 정색을 하면서 그게 무슨 소리냐길래 한국 도착하는 대로 내 집에서 나가라고 했습니다. 그 잘난 식탁하고 침대 가지고 가라고 원하면 돈으로 줄 테니까 꺼지라고 했어요. 그리고선 바로 택시 타고 숙소로 돌아와 짐 쌌습니다. 제 비행기표만 바로 다음 날로 변경한 뒤에 남편에게 말도 안 하고 한국으로 와버렸지요. 오자마자 그 인간 짐 싸서 시댁으로 보냈고요. 퀵으로 보냈더니 한두 시간이나 지났을까 어머님께서 전화를 해오셨습니다. 아주 반가운 목소리로 받았더니 이건 뭐고 너는 왜 한국에 있냐입니다. 지금 이게 다 뭐 하자는 거냐고 아주 화를 내시더라고요. 보아하니 남편과 통화를 하셨던가 봐요. 저는 말 막 하지 마시라고 저 그 집 며느리 안 한다고 어머님이랑 저랑 완전히 남남이니까 말 그따위로 하실 거면 전화하지 마시라 했습니다. 이튿날 원래 날짜에 맞춰 귀국한 남편이 당연하다는 듯 오피스텔로 왔더라고요. 지 엄마를 닮았는지 비밀번호를 바꿨다고 분명히 말을 했는데도 틀린 번호를 삑삑삑 어지간히 눌러대더라고요. 제가 경찰 부르기 전에 꺼지라고 현관문에 대고 싸붙였습니다. 남편은 진짜 왜 이러냐면서 자기가 미안하답니다. 자기는 제가 착하고 이해심도 많은 사람인 줄 알았다고 연애 때 자기한테 돈도 잘 쓰고 그래서 자기 가족들한테도 잘해줄 줄 알았답니다. 한마디로 절 호구로 봤다는 거잖아요. 누굴 탓하겠어요. 다 제 업보지요. 뭐 그런 실랑이를 한 2주도 넘게 했던 것 같아요. 더 매정하게 하지 못한 건 솔직히 남편이 제 직장도 알고 제 친정도 알고 한마디로 저에 대해 다 알고 있잖아요. 염치가 없어서 그렇지 성품이 나쁜 사람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사람이 눈 돌아가면 어찌 될 줄 모르고 행여 해코지라도 당하지 않을까 걱정이 되어서 나중엔 저도 괜히 눈물 콧물 짜며 절 놔달라고 했어요. 사람이 급하니까 연기를 다 하게 되더라니까요. 결국 다행히 남편이 마음 정리를 해서 저의 짧았던 4개월이라고 해야 하나. 무튼 결혼 생활은 막을 내렸습니다. 서류상 깨끗하면 뭐하나요? 친정 부모님은 그래도 법적으로 미혼이라고 기죽지 말라시는데 그건 제 양심에 찔려서 못할 것 같고 어쨌든 이제 곧 수능이라서 당분간은 애들 공부에만 올인하려고요. 살다 보면 또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있을 거고 그땐 지금보다 더 현명한 선택을 내릴 수 있도록 조심하면서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